이제 오늘부터 오후 3시 30분에 찾아뵙게 됐는데요. 오늘은 HS 아카데미 이효석 대표와 함께 진행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모닝쇼 플러스 알찬 시간이 되도록 잘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주말을 포함해서 총 나흘간의 여유를 보내고 이제 개장한 국내 증시입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엇갈린 흐름으로 출발해서 지금 혼조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제 코스피는 2,570선을 넘어섰고 코스닥은 그래도 빠르게 낙폭을 줄이면서 보합권에서 등락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증시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원달러 환율, 네. 달러 환율이 1,400원 아래로 내려갔다. 원래 이게 한 1,500원 넘어가면 어쩌지? 이런 그러게요. 걱정들 했었는데 반대로 이제 원화가 강세로 가는 모습이 보였다는 것이 좀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간밤 뉴욕 증시는 5월 FOMC 결과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협상 결과를 기다리면서 3대 지수는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저가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데 이유는 무엇인지 증시 인사이트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시진핑 국가 주석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까지 동남아 3국을 순방을 다녀왔잖아요. 네, 그게 미국에서 지금 중국을 향한 고율 관세를 발표하고 네. 나서 얼마 안 있자마자 그래서 바로 이제 출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일본도 동남아 시장에 공을 들인다고 합니다. 속내는 중국을 향한 견제도 담겨 있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지 머니주민에서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새롭게 신설된 코너입니다. 투자 노하우에서는 온스당 3,400달러 전후름을 이어가고 있는 금,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는 은, 지금이라도 투자하려면 ETF를 활용해야 한다는데 어떤 점에 주목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볼까요? 네, 김광석 한양대학교 견인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원래 친분도 있으시고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네, 이렇게 네, 네. 뭔가 정색하시면서 소개를 하려니까 교수님, 좀 네, 어색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뉴욕 증시 사실 이제 지난 2월 19일 올해 들어서 고점을 찍고 지금은 이제 20%까지 조정을 받았다가 이제 빠르게 좀 반등하면서 낙폭을 그래도 한 달 만에 한 10% 이상 만회한 상황입니다. 최근 뉴욕 증시 상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최근 4월 3일 네. 기점으로 해서 이제 5월 초까지 트럼프의 입에 달린 어떤 증시의 흐름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그 입은 관세 전쟁에 주목하고 있는 거죠. 네. 관세 전쟁이 격화되는 양상이다라는 발언들이 발표되면 시장은 조정을 피할 수가 없고 관세 전쟁이 다소 완화되는 흐름이다라는 식으로 기조가 바뀌면 또 역시 시장은 환호하기도 합니다. 역시 전일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발언들이 좀 더 품목별로 관세를 실제 단행하겠다. 또 어떤 나라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영구적으로 관세를 적용하겠다라는 종류의 발언들이 관세 전쟁을 당장 완화하는 건 아니네. 좀 격화시켜 나가는 또 흐름도 여전히 유지되네. 이런 것들이 이제 실망감으로 작용하면서 시장의 조정이 있고요. 두 번째 조정은 항상 그렇지만 FOMC 회의를 앞에다 두고 네. 다소 긴장감이 좀 반영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표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FOMC 회의로부터 며칠을 좀 앞에 두고 있을 때는 기대감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정작 FOMC 앞에 딱 다가서서는 뭔가 예상 밖의 결과를 발표하는 게 아닌가. 특히 파월의 미국 경기에 대한 판단을 더 부정적으로 하는 게 아닐까. 이런 것들이 좀 경계감으로, 기대감보다는 경계감으로 반영되면서 당연히 주가에도 조정폭이 반영되는 모습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트럼프가 말을 계속 바꾸는 것 같았지만 네. 증시를 이렇게 좀 멀찌감치 띄워놓고 보면은 네. 4월 2일부터 시작해서 급락한 다음에 4월 9일까지 빠지고 그 이후로 계속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직선을 그냥 그릴 수도 있는 정도. 그죠. 그러니까 물론 중간중간에는 이제 변화가 좀 있었지만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온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앞서 진짜 시작하기 전에 FOMC 회의에서 의외의 결과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이제 네. 오늘 밤이잖아요. 네네. 교수님 또 왜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물론 이제 대기실에서 나눈 말씀인데 또 카메라 앞에서 말씀을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가장 근래 의회의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가 24년 9월이죠. 24년 9월. 네, 24년 9월 FOMC 회의 때 제 기억으로는 네. 예상 밖의 금리 인하가 있었습니다. 빅컷의 금리 인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정치적이다 뭐 이런 논란들도 있을 그렇죠. 정도로 예. 왜 갑자기 50bp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렇죠. 예, 빅컷의 금리 인하는
오랫동안 5.5%의 기준금리를 유지했던 통화정책 기조하에서 B컷의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것 자체는 통화정책의 메커니즘상도 이례적이고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례적인 결과였습니다. 역시 내일 새벽 3시죠. 한국 시간 기준으로 FOMC 회의 결과 혹여나 이례적인 발표를 하지 않을까 하는 경계감도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이례적인 발표를 한다라는 것은 크게 이겁니다. 세계적으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은 금리를 인하해 왔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 가장 급하게 서둘러서 금리 인하했었던 나라들이 유로존, 스위스, 스웨덴 이 기축통화국들이에요. 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을 하다가 멈춰 세우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통화정책 기조를 긴축적으로 가져가다가 완화적으로 선회한 거예요. 다소.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면 미국만 금리 인하를 지금 사실은 적극적으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 말에 그렇죠. 마지막하고 금리 인하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특히 4월 들어서 무역 정책에 대한 기조가 너무나 들쭉날쭉하니까 이걸 erratic이라는 표현도 썼더라고요. 네. 굉장히 변덕스럽다라는 표현인데 이코노미스트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렇게 통화 정책 기조를 단행하는 수장으로서는 통화 당국의 수장으로서는 재정 정책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발맞춰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통화 정책 기조를 정할 수 있는데 재정 정책의 기조가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이레틱하니까 네. 통화 정책 기조도 그렇게 움직여야 될지 망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파월의 또 연준의 통화 정책 기조가 한마디로 wait and see로 바뀐 거잖아요. 한번 지켜보자. 뭐를 지켜보냐면 두 가지입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지켜보자. 4, 5, 6월 동안. 두 번째, 미국발 관세 전쟁이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자. 정말 물가를 급등시켜 놓을까? 아니면 경기를 정말 강하게 후퇴시켜 놓을까? 금융을 불안하게 만들까? 이런 것들을 지켜보자. 크게 두 가지를 지켜보자는 건데 무역 정책은 말씀하셨던 대로 4월 9일 이후로 다소 완화되는 흐름입니다. 그러면 이런 흐름 하에서는 불확실성이 사실 제거되고 있어요. 빅스 지수도 4월 3일, 9일 정도의 정점을 찍고 둔화되고 있거든요. 이게 금값도 같이 맞물려서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의 방향성이 완화되는 기조하에 있고 곧 아무래도 중국과도 협상을 가져갈 것으로 기대되고 그럼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은 해소된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무역 정책이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도 4, 5, 6월 동안 고용 데이터, 물가 데이터 다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지금까지 발표된 물가 데이터, 지금까지 발표된 고용 데이터, 지금까지 발표된 1분기 GDP 데이터, 여러 하드 데이터를 다 둘러봐도 심각하게 경기 침체 상황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켜본 상황에서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이게 미국 경제 지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이제는 가늠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물가 상황을 보면 2.5% 수준에 도달했고 경기 상황을 보면 오히려 금리 인하가 필요한 상황이지 않나 하는 의견을 가질 수 있고 의견 있는 채널이니까 의견을 드려본다면 네. 중요한 게 미국 기준금리가 현재 4.5%입니다. 네. 근데 미국 성장률이 2%가 안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4.5%는 과도하게 긴축적이죠. 물가 상승률도 2.5%니까 PCE 기준으로. 네. 역시 4.5% 기준금리는 과도하게 긴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경제 여건만 들여다보면 금리 인하할 여건이 조성됐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 때문에 지켜보자였던 거예요. 네. 그리고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도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를 추진해 왔던 것을 보면 상대적으로 미국의 금리는 과도하게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저의 의견은 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도 네. 둘 중에 하나 베팅해라 그러면 금리 동결에 베팅을 하고 싶습니다. 네. 당연히 60% 이상 가능성을 두는데 네. 지난 9월에 예상을 깬 금리 B컷의 인하가 있었던 것처럼 네. 혹여나 이런 상황을 보고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하에
합의를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고 그것은 시장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의 금리 인하 가능성 발언 상당히 좀 충격적으로 이게 시장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절대 오해 드는데요.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일단 동결에 베팅을 하긴 하겠지만 예. 가능성이 없진 않다 이렇게 얘기를 없진 해주셨어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예. 그렇게 만약 깜짝 인하를 하면 시장은 이거를 좋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두 가지인데요. 네. 일단은 지금 미국 경제 상황을 예를 들어 1분기 GDP 성장률이 네네. 역성장을 그렇지, 했지만 역성. 예. 내막을 들여다보면 역성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아직까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뭐 아틀란타 페드도 2분기 GDP 성장률을 상당히 높게 조성시켰고 무역 전쟁도 완화되는 흐름으로 경제적 타격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런 여건 하에서는 이 금리 인하가 의미 있는 금리 인하지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는 판단의 금리 인하지 이게 경기 충격이 심각하게 올 거니까 서둘러 금리 인하자는 의견이 아닌 겁니다. 해석을 하자면 제가 보험적인 의견을 인하인 거죠, 드린다면 그죠? 예, 제가 파월 입장에서는 이게 열심히 주행을 하고 있었는데 네. 어느 도로를 진입을 하니까 갑자기 안개가 자욱한 거예요. 무역 정책의 안개죠. 그 안개 때문에 잠깐 멈춰섰던 거예요. 근데 안개가 거치는 모습이네, 앞이 보이네, 굳이 금리 인하를 뒤로 미룰 필요가 없네 하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근데 이 금리 인하는 경제 위기 혹은 심각한 경기 침체에 따른 대응책이 아니라 네. 좀 적정한 금리 인하를 우리는 목표로 중립금리 2.5%잖아요. 2.5%라는 중립금리의 여정을 향해서 안개가 거쳤으니 나아갈 길 나아간다 하는 여정이니까 이것은 시장에서는 환호할 만한 이슈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보니까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또 트윗에 올렸더라고요. 이분이 얘기하면 다 그대로 돼가지고 많은 그렇죠. 분들이 예. 대변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이분이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이제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이제 파월이랑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네. 좀 많이 싸울 것 같다 오늘 밤에. 어.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금리 인하해야 된다는 예, 쪽이고요. 예. 파월은 아직은 좀 이런 이제 분위기인 거예요. 내부에서도 좀 갈등이 있는 것 같아서. 네. 특히나 이제 트럼프가 계속 금리나 압박을 했는데 그럼요. 여기서 지금 파월이 파월도 인하를 해버리면 파월 입으로는 그렇죠. 못하겠는데 네. 크리스토퍼 월러 입사 입으로 이제 대신 해주는 거지. 그래서 네. 이제 파월 입장 그래 그러면 못 이기는 척 못 이제 이기는 척. 금리 인하 가? 뭐 이런 이제 이야기가 아.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죠. 이게 네. 이제 미국이 금리를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낮췄다. 이거는 알겠어요. 근데 그러면은 달러가 좀 강세가 됐어야 되는데 네. 오히려 최근의 분위기는 달러가 훨씬 약세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금리를 안 낮췄다면은 달러 약세가 안 될 텐데 금리를 이번에 또 낮추면 달러 약세가 더 되는 건가? 네. 이게 그러면은 우리 지금 원하는 또 야 이게 1,500원 걱정하다 1,400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네. 생각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죠. 환율이라는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풀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뭐 중장기적인 틀에서 먼저 말씀드리고 최근의 단기적인 틀에서 또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역시 이 머니쇼는 의견 있는 채널이라서 좋은데 제 의견을 또 적극적으로 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궁극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강달러가 좋을까요? 약달러가 좋을까요? 뭐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분께 여쭤볼게요. 트럼프는 약달러를 선호했잖아요. 선호한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는 그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한 아, 정도의 그러면 또 수준은 그렇죠. 유지하면서 예, 예. 적당한 약달러 이렇게 네. 어렵네요. 저는 적당한 수준. 뭐 작년 이맘때부터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려왔는데 미국 경제의 여건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러나 미국 경제는 지금까지 만성 무역 적자국이었기 때문에 강달러를 유지함으로써 소비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저렴하게 다른 나라 물건들을 사올 수 사왔었던 있으니까. 거죠. 네. 강달러를 유지하는 게 무역 적자국으로서 유리한 겁니다. 그리고 물가 안정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유도하는 데도 유리한 거죠. 좀 싸게 사올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트럼프가 궁극적으로 그리는 그림은 미국으로 이 GVC를 완전히 깨버리고 DVC로 완전히 미국 내 밸류체인으로 완전히 바꿔놓고자 하는 그림이고 다른 말로 세계 많은 첨단 기업들아 미국에서 제조하라, 제조 기지를 옮겨라 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단 말이죠. 네.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한 수단으로서 관세 전쟁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그림 하에서는 미국으로 제조 기지가 옮겨간 상황 하에서는 네. 강달러가 유리할까요? 약달러가 유리할까요? 큰 틀에서. 물론 지금 우리나라도 강달러가 좋은 산업 섹터도 있고 약달러가 좋은 그렇죠. 산업 섹터도 있고 네. 경제 주체마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무역 흑자국이었을 때는 상대적으로 무역 적자국일 때와 흑자국으로 전환될 때는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 입장에선 미국에서 제조하는 제조기업들이 수출하기 유리한 조건을 조성해줘야 되기 때문에 약달러를 선호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약달러를 유도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목적도 있지만 약달러를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향성으로 파월 의장한테 금리 인하라고 하는 것도 하나 포함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요. 지금 우리나라의 주요 다국적 기업들도 보면 공장들이 여러 나라에 있어요. 네. 그러면 저도 이제 기업 강연을 가면 첫 번째 질문이 환율이에요. 기업들이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네. 환율이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에 따라서 공장이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으면 강달러일 때는 그래도 예를 들어서 강달러일 때는 한국에서 가동을 더 늘리자. 약달러일 때는 미국에서 가동을 더 늘리자 하는 종류의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조기지를 옮기는 거 말고 그거는 네. 관세 전쟁과 무역 협상을 통해서 제조기지를 옮기도록 유도하는 것이고 제조기지가 상당 부분 옮겨진 상황에서는 가동률의 문제인 거예요, 이제는. 가동률을 미국 내에서 더 끌어올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약달러 환경을 만들어줘야 상대적으로 미국 내 제조기지가 더 융성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장기적으로는 저도 이효석 대표님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하는데 장기적으로도 저도 강달러 뉴노멀을 전망합니다. 강달러 뉴노멀을 전망하지만 역사적 평균선이 1,100원이거든요. 네. 우리나라와 달러와의 교환 비율을 보면 1,100원이 역사적 평균선이에요. 그러면 1,200원도 강달러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저의 의견은 1,450원 수준에서 약 1,300원, 1,350원 수준으로의 강달러의 약세화가 전개될 것이다라고 전망해왔던 것이고 그리고 그것도 여전히 강달러인 것이다라고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건 이제 중기적인, 장기적인 의견이고요. 이게 그러면 1,300원도 강달러다. 1,300원도 강달러죠.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봄이잖아요. 네. 날씨가 좀 따뜻해졌잖아요. 네. 근데 겨울을 지나서 여름을 맞이하는 20도와 여름을 지나서 겨울을 맞이하는 가을의 20도가 달라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해 가시죠? 예. 그러니까 이 1,450원에서 내려오는 경로에서의 1,300원의 느낌과 1,100, 1,200원에서 1,300원을 향하는 느낌이 완전히 다른데 그럼 이게 여름으로 가면 이제 1,100원으로 가는 건가요? 네, 제가 거기까지. 그 계절을 말씀드리는 건 계절까지는 아니지만 아니고, 네. 그러니까 1,300원을 향해 내려온다 하더라도 네. 여전히 강달러인 건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 평균선을 예. 1,100원이라고 노했을 때, 보면, 네. 그것에 공감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쨌든. 기준선을 그렇게 잡겠다는 거예요. 네. 어디까지가 강달러인 것이냐라는 의견을 드린 것이고요. 네. 방금 말씀 주셨던 굉장히 오늘 방송의 핵심이 되는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왜 이렇게 미국만 금리를 인하 안 하고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네. 심지어 이러이러할 때마다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기준 금리는 조정한 적이 없어요. 맞아요. 작년 11월 이후로 기준 금리는 계속 그대로입니다. 네. 근데 6개월 연속 기준 금리는 똑같은데 왜 시중 금리는 올라갈까? 다른 여건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기준 금리 때문이 아닌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려 보면 미국의 신뢰가 상당 부분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호의적 감정, 비호의적 감정 네. 이것을 여러 여론조사나 서베이 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 대한 비호의적 감정이 계속 치닫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동맹국들한테 물어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세 전쟁을 펼쳐나가면서 아마 3억 5천만 인구를 제외한 나머지 80억 인구는 다 트럼프식 관세 전쟁에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싫어하시는 감정이 생기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시중 금리가 오히려 올라가고 국채 금리가 오히려 올라가는데도 이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데도 달러의 약세화가 전개되고 있는 것. 이것은 미국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진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그것을 이제 생각해 본다면 미국 국채 시장에서도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이 매도할 의사를 좀 많이 갖고 있는 것이고 잠재적 매수층이 있다라고 한다면 잠재적 매수층은 매수할 의사가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뭐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 미국 국채에 대해서 그 평가가 절하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국채 시장에서도 그렇고
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 간의 관계를 규명해도 똑같은 설명이 가능하고 여기에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치가 과거 전망치보다 최근 전망치가 많이 낮아진 것도 상당 부분 반영되죠. 역시 정치적 혼란, 미국 내 정치적 혼란도 미국에 대한 미국이 과연 안전자산 맞아? 저는 미국 국채가 안전자산이라는 생각은 여전히 동의해요. 네. 근데 안전자산의 레벨을 100이라고 했을 때 100에서 90 정도로 떨어진 느낌이죠. 여전히 안전자산이지만 안전자산이 비안전자산화되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는 거죠. 여기에 마지막으로 중국을 비롯한 EU를 비롯한 세계 주요국들이 미국을 제외한 채 똘똘 뭉치려는 움직임을 거세게 움직이고 있죠. 특히 EU가 CPTPP에 가입까지는 아니더라도 경제적 협력을 가져가고자 하는 노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미국 국채를 신뢰할 수 있는가, 신뢰감이 상당 부분 떨어지면서 달러 가치의 약세화가 전개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와중에 또 이번 주말에 스위스에서는 그 베센트하고 미국 무역부 대표하고 또 중국 측하고 지금 뭔가 관세 정책에 대해서 합의를 찾기 위해서 만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로 만나서 어떤 합의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이 와중에 또 중국은 지준율 인하했고. 그러니까 이게 네. 그 제가 주목해서 봤던 포인트는 네. 그 동안에는 이제 트럼프가 나 통화했어, 전화했어. 안 했는데 중국은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아니라고 했고, 예. 전화 안 예, 했어. 예. 그런 분위기였는데 어제 나오는 뉴스를 보니까 얘기하고 있는 건 맞다. 네네. 이거 뭔가 어쨌든 중국에서 미국하고의 협상 의지를 표현했다라는 측면에서 약간의 뭔가 미묘한 변화는 확인되는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분들이 혹시 결혼해 보신 분이나 자녀들을 이제 시집장가 보내 보신 네. 분은 최근에 그 뭐죠? 사돈지간에 만나는 첫 만남 자리 상견례. 뭐라고 하죠? 상견례. 네. 상견례 요즘의 상견례를 다 이해하고 계실 텐데 상견례 하기 전에 요즘은 미리 조율이 끝나나요? 아니면 상견례 하면서 조율을 하나요? 결혼식 날짜와 장소와 이런 것을 그제서 잡는 회의를 하나요? 아니면 회의가 끝난 채로 상견례 미팅을 하나요? 뭐 상황에 따라 다르죠. 근데 네. 회의가 끝난 채로 미팅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많아졌죠. 예, 요즘 맞아요. 많아졌어요. 제가 예.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미 회의 끝났어요? 전화로 통화를 다 했다? 아니면 상당 뭐 부분의 얘기가 진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진전되고 사실은 우리나라도 미국 무역대표부와 산업부 간에 장관급 미팅을 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밑에 국장 밑에급 과장급에서 실무단끼리는 상당 부분의 의견 조율이 있는 채로 만납니다. 의견 조율이 없는 채로 만나는 것은 오히려 서로 간에 그렇죠. 시간 낭비죠. 시간 낭비이자 오히려 국가 간에 안 좋은 그렇죠. 결과로 가져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역시 그런 관점에서 실무단에서 상당 부분 미팅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해석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트럼프가 나서서 우리 중국과 통화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통화 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거짓일까? 저는 이제 어쩌면 중국은 몰래 하고 있다. 미국은 대놓고 하고 있다의 차이인 것 같고 미국의 한 주무부처가 있으면 이쪽 국과 국이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국들이 이 협상에 참여하는 국이 있고 협상에 참여하지 않는 국이 있는데 예를 들면 미 주미 대사관, 중국 주미 대사관도 전혀 소통한 적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쩌면 그게 사실이란다면 주미 대사관을 패싱하고 직접.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좀 긴밀하게, 엄밀하게 중국 입장에서는 조심스럽게 협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미국 입장에서는 대놓고 하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협의는 협의대로 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네. 이게 이제 보여지는 것이 더 중요한 미국 그리고 네. 이제 중국 입장에서 실리를 또 챙겨야 되니까 그렇죠. 네. 안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네. 뭔가 결과를 끌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저는 그림을 그리고 있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신뢰가 깨지고 있다거나 트럼프 입장에서는 가장 심각하게 고통스럽게 보고 있는 게 뭘까요? 여러 지표 중에 1분기 GDP일까요? PCE 물가 데이터일까요? 아니면 고용 지표일까요? 아니면 뭐 수입액 3월에 급증했던 그걸까요? 뭐가 가장
뼈 아플까요? 트럼프 입장에서. 지지율. 지지율입니다. 지지율. 트럼프는 정치인이고요. 지지율이 이렇게 바닥에 떨어졌고 역대 어떤 정부보다 지지율이 낮고 하는 것을 보면 아 지금 뭔가 다른 전환 무역 정책의 전환이 혹은 무역 정책의 실효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싶은 것이고 그럼 실효성 있게 뭐가 나타나는 것은 미중 정상회담이라든가 네. 혹은 미국 동맹국들과의 나름의 협상. 그래서 미국이 유리한 방향으로 어떤 정책 기조를 이끌어 나가는 것을 발표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급해진 거죠. 그래서 그 다급해진 결과 이런 협상의 뭐 과정도 미국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듯이 얘기했던 것이고 시진핑 정부 중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이 협의를 이끌어갔던 것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 협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이제 이우석 대표님도 개인 유튜브를 하시잖아요. 네. 거기 내용을 보니까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그 대만 달러를 비롯해서 아시아 통화 강세를 보인 게 맞아요. 이게 뭐 위안화도 그렇고 아시아 통화 그러니까 뭔가 좀 대만 달러도 그렇고 그 평가가 절상되는 걸 그냥 묵시적으로 용인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네. 낌새를 챘다, 냄새를 네. 맡았다. 네. 그래서 보험사들이 그럴 것 같아서 그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네. 그래서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동안 금통위에서 한은 총재가 항상 얘기했던 게 원화가 약세가 될까봐 우리가 금리를 못 내리겠다 이랬잖아요. 아. 근데 지금 원화가 지금 이런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네.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금리도 그렇고 재정 정책도 그렇고 네. 좀 더 여력이 생긴 것 아닌가라는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 아닐까. 그럼 우리나라 정부나 아니면은 한은도 그렇고요. 어떤 정책을 쓸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우리 경제엔 또 어떤 영향을 줄까.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너무 좋은 질문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먼저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미국의 1분기 GDP, 한국의 1분기 GDP, 대만의 1분기 GDP 완전 다른 성과를 보였다. 이렇게 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만의 1분기 GDP는 정말 역사적으로 이렇게 관세 전쟁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성장률이 나왔죠. 네. 그러니까 대만은 그렇다 할 만한 경제 지표가 나온 거예요. 예. 관세 전쟁에도 불구하고 대미 수출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알부자라면서요. 그렇죠. 예. 그러면 대만은 그런 거예요. 근데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면 미국의 1분기 GDP가 역성장으로 발표된 마이너스 0.3%를 나온 것은 2월, 3월 들어서 수입액이 급증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 관세가 본격적으로 부과되기 전에 수입업자 입장에서 굳이 관세를 25% 관세 내고 철강을 수입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세 부과하기 전에 미리 사온 거죠. 네. 이게 GDP 성장률의 역성장으로 만든 거예요. 마이너스 영향이 예, 있었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1분기 GDP 역성장한 것은 모습이 다른 거예요. 1분기 GDP는 그냥 내수와 외수가 동반 침체된 거예요. 특히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수입액이 급증했지 않습니까? 42%가 급증했습니다. 1분기에. 그게 역성장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수입이 네. 미국은 수입이 급증하면서 순수출 문제 때문에 역성장이 나온 건데 그러면 적어도 2분기는 아닐지라도 네. 1분기 동안에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늘었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아하. 그렇죠. 그죠? 네. 근데 그 결과가 대만의 경우에는 나온 것이고요. 네. 미국은 이게 순수출 때문에 역성장한 것이고요. 근데 이런 여건 하에서 우리나라는 수출이라도 드라마틱한 상승세를 보였어야 됩니다. 아하. 근데 내수 경기도 안 좋고 외수 경기도 같이 안 좋았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경제는 정말 어려운 경제, 정말 난관에 부닥쳐 있는 경제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은 첫 번째 경기 안정 여부, 두 번째 물가 안정 여부, 세 번째는 금융 안정 여부인데 물론 많은 분들은 이제 경제에 이렇게 친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나라 물가 높아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물가는 높지만 물가 상승률은 이미 2% 초반으로 내려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목표치에 해당하는 목표 물가 2%에 부합하게 왔어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고려하는 물가 상승률, 물가가 아니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는 금리 인하할 여건이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금융 안정 여부를 고려했을 때는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립니다. 마지막으로 경기 안정은 더 이상 금리 인하를 안 하면 늦출 수 없는 정도 수준까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2.75%고
경제 성장률은 1%고 물가 상승률은 2%니까 지금의 우리나라 경제 상황, 거시 경제 상황의 2.75%는 과도하게 긴축적이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를 너무나 원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금리 인하를 최근에 미뤄왔었던 것은 강달러가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그렇죠. 여기서 금리 인하까지 해버리면 더 걷잡을 수 없는 강달러가 야기되고 외국 자금이 유출되고 하는 것들을 우려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못 해왔었던 것인데 이제 1,400원 언더까지 내려왔으니 이제 금리 인하할 만한 여건이 외환 여건이라는 것도 고려했을 때 마련된 것이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안 할 이유가 없다. 네, 그렇죠. 이제 마지막 퍼즐이 이제 맞춰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